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개화당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당,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를 이야기하죠. 급진개화파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옥균이라든지 서광범이라든지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급진개화파지 않습니까? 이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인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실시를 개혁을 추진을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친일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쥐었어요. 친일이라고 해서 뭐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을 모델로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친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 팔아먹는 친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급진개혁파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개혁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보빙사로 미국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갔다 오게 되고, 이모곤란 이후에 이제 사죄서로 그러니까 이게 3차 수신사거든요. 3차 수신사가 이제 1876년에 김기수, 그 다음에 80년에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3차 수신사가 이모곤란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지 어떤 뭐 사과라든지 그런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박영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죠. 1882년 8월경에 이모곤란 이후에. 자, 갔다 오게 되는데, 이 박영효가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조선 반도에 반문국이라는 인쇄 출판업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를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문국이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1883년에. 자, 일본 갔다 와서 서재선 3차 수신사로 갔다 와서 박영효가 반문국을 설치를 주도를 했었다. 그래서 이게 1883년에 박영효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데, 이 박문국에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한성순보. 정부에서의 어떤 상황들, 어떤 업무들, 정책들을 이제 관보의 형식으로 인쇄를 했었던 이 한성순보가 되겠는데, 자, 박영효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이제 우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이것도 이제 급진개혁파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1884년 12월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없어지게 돼요. 급진개혁파들이 이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에, 우정국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축하연을 하지 않습니까? 축하연 때에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갑신정변인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요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급진개혁파들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게 돼서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정국이 만들어지자마자 없어지게 돼요. 자, 어쨌든 이 박문국은 박영효가 주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정국은 이제 보빙사절단으로 이제 홍영식이라든지 또는 뭐 민영익, 그리고 서광범이라든지 박영효라든지 유길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빙사 갔다 오잖아요. 보빙사 갔다 오면서 홍영식의 주도하에 이 우정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었어요.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홍영식,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주도하거든요. 근데 우정국 개국 축하할 때 이 홍영식이 피살을 당하게 돼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갑신정변이고, 자, 폐지가 되었다. 우정국 제도가 갑신정변이 폐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우정국이 언제 다시 부활하냐면 10년 후에 갑오개혁이 이제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개혁이 10년 늦춰지는 거죠. 갑신정변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만들어져야 될 우정국이 1884년에 만들어져야 될 우정국이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1894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학생 파견,
군사기술과 근대적 학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해서 유학생이 파견되었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역이 뭐냐면 경시정책인데, 차관 도입을 시도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조정 내부에서는 사대당과 개화당이 개화의 속도라든지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친청이고 이건 친일이잖아요. 그죠? 자,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조선의 임오곤란 이후에 멜렌드로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교 고문으로서 멜렌드로프가 들어오게 되면서 화폐를 찍어내려고 그랬어요. 그 화폐가 뭐냐면 당오전이에요. 당오전. 상평통보의 5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 당오전인데, 이 당오전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찍어내게 되면 시중에 이제 화폐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재정을 확보를 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입장이 이 사대당의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화당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이 김옥균이잖아요. 이 김옥균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요. 건너가서 울릉도라든지 이 제주도에 채굴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의 차관을 빌려오기 위해서 300만 원을 빌려오기 위해서 당시 실권자였었던 후쿠시마 유키씨를 직접 만나고 옵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이게 협상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김옥균 입장에서 보면 국내로 들어와서 임금님에게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고, 개화당의 입지가 굉장히 땅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반대급부적으로 이 사대당, 이 친청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요직이라든지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이 이 사대당 위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청나라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게 되면서, 임오곤란 이후에 청산대군 납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임오곤란 진압하기 위해 3,000명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대로 조선 한성에 이제 주둔하지 않았습니까? 주둔했는데 그 청나라 군대가 그대로 이제 주둔하게 돼. 청나라 군대 중에서 1,500명이 청나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청나라 본국에서 프랑스와 청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청푸 전쟁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기회로 삼게 되는 거야. 이 입지가 악화됐던 이 개화당 세력에서 청나라 군대 1,500명이 빠졌다. 그리고 김옥균 직접 후쿠시마 유키치와 이제 담판을 체결하게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재정 지원, 군사적 지원을 약속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년이죠. 1884년 이제 12월 4일, 양력으로 하면 이제 10월 17일, 이때에 전격적으로 정부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민씨 척족들을 다 잡아주기는 이런 사건을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갑신년변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신년 1884년이죠. 갑신년에 일어났었던 정변이었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요. 갑신년변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처음에 이제 우정국 개국 축하안이 있었죠. 이걸 기회로 해서 고위 관료들이 이제 궁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정국 개국 축하안에서 거기서 이제 고위 관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국왕이라든지 또는 왕비를 창덕궁에 원래 있었거든요.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기게 돼요. 위협을 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사실 원래 명성황후 민비는 의심을 해서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얘네들이 정변 일으킨 걸로 의심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막 폭죽이 터지고 화약이 터지고 막 엄청난 이 소음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옮겼어요. 경우로 옮기고 나서 이제 급진개혁파들은 개혁정당, 민씨 척족들, 일단 민씨 요인들을 처단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민씨 척족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민태호 이런 사람이 있고, 민태호의 아들 민영익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민영익은
보병사절단으로 해서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화적인 마인드가 좀 뒤쳐졌어요. 그래서 민시척 쪽을 대표하는 민영익을 제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휘둘러서 민영익이 이제 칼을 맞고 거의 이제 반 죽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이 민영익이 자,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렌. 자, 이 알렌의 극진한 원래 자상, 칼에 맞아서 피가 나면 이거를 이제 외과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선은 외과 수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 살을 찢어서 뭐 뜯어갖고 꼬매고 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외과 수술 집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민영익이. 그래서 민영익이 구살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알렌의 권위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광해원이라는 뭐 근대식 병원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광해원이 나중에 제주원이 되고 제주원이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전신이 되는 게 바로 광해원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알렌에 의해서 어쨌든 민영익이 부사일생을 했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씨 요인들이 이제 그 처단이 되면서 자,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개혁정당 14개 조가 반포가 되었어요. 자, 그 개혁정당 14개 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참고자료에 갑신정변 14개 조 개혁정당 있죠? 요거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관련된 내용 좀 이따 해드리고 그런데 영성호 민비가 또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창덕궁으로 막 쫄라갖고 이제 다시 황궁하고 막 이러거든요.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청나라 군대를 또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SOS를 지금 했습니다. 이모곤란 때도 충주 장원으로 피난나가 있다가 청나라 군대에 끌어들여가지고 흥선대원 납치해가지 않았습니까? 이모곤란 진압하고 그 민비가 또 청나라 군대를 또 끌어들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군이 개입으로 인해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천하로 끝났다. 그러니까 거의 한 3일 만에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이 주동자들 누가 되겠습니까? 주동자들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그 다음에 서재필. 홍영식 같은 경우는 끝까지 고종을 이제 뭐 지키겠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남아있다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고요. 나머지 뭐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서재필 같은 경우는 일본 갔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도 취득을 하게 되고 뭐 박사학위도 이제 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서재필 해방 이후에 귀국을 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에 이제 선출되기도 했었죠. 서재필 같은 사람은.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갑신정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될 텐데 일단 그 내용이 이제 그 1번부터 14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청나라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갑신정변 14개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자주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내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내각. 그러니까 왕의 힘을 이제 쭉 빼고 내각의 힘을 실어주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입헌군주제적인 어떤 정책을 취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주적이고 내각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자, 지족법을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토지개혁이 아니라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의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재정에
자, 일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탐관오리들 또는 뭐 각종 부처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막 세금을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잡세를 걷고 막 이러는데 호조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2호의 벽용공에 의해서 호조, 이 호조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세금을 수출한다. 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신분제가 타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또 하나 또 뭐 해상공국이라든지 해상공국 보부상 단체거든요. 보부상에게 특권을 주는 보부상 단체인데 요거를 이제 타파를 하고 정말 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념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경제적으로도 개혁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갑신혁명 14개조 1번에 보면 흥성대원군을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조공의허를 폐지한다. 이거 굉장히 자주적이죠? 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이거 신문에 다 퍼지 않습니까? 그죠? 문벌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인민평등, 모든 인민 평등하다. 노비도 이제 뭐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신문제 타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여기 바로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내시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탐관오리, 각도의 환상을 연구에 받지 않는다. 규장각을 폐지한다.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 방지한다. 해상공국을 협파한다.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저기 보부상들, 이 보부상들의 어떤 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0번 내용, 11번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재정이 일어나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모든 재정은 그래서 어디서 담당하게 되냐면 이 호조에서 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과 참판은 의정부에 모여서 정명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이제 그 국정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왕권의 힘을 제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정부의 수반인 이 내각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입헌군주제적인 그런 성향을 띠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 갑신정변 이후에 나타났었던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어처구니 없는 조약들이 이제 체결이 돼요. 일본과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조약이 체결되거든요. 일본과 체결된 조약이 뭐냐면 한성 조약이 체결되면서 배상금 지불하게 되고, 일본 공사관이 이때 갑신정변 때 불타게 되거든요. 청나라의 공격을 받고, 청나라 공격을 받고 불타면 이제 청나라한테 뭐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 반도에서 조선 정부에게 이걸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상금 지불이라든지 또는 공사관 경비를 조선 정부에게 부담을 시키게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한성 조약이 되겠습니다. 1885년의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와 일 간에 체결된 뭐가 있었냐면 텐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텐진 조약.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자, 동시 철병이에요. 양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정부, 조선 내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청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양국이 이제 동시에 이제 본국으로 철병을 해요. 철병을 하고 조선 반도에는 이제 군대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나라 군대가 또는 일본군이 조선 반도에 들어올 때는 상대방 국가, 그러니까 청나라한테는 일본, 일본한테는 청나라, 상대방 국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파병시에 서로 통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텐진 조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텐진 조약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이때가 이제 텐진조약이 1885년이지 않습니까? 약 한 10년 후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돼요. 약 한 10년 후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청일전쟁 때에, 아니, 청일전쟁이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894년 1월부터 이제 뭐 12월달까지 통틀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때에 조선정부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또 외세를 끌어들이게 돼요. 청나라 세력을 또 끌어들이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그래서 이제 조선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같이,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날. 5월 5일날 이제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5월 6일날 일본군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조선에 대해서 또 내정 간섭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극화되는, 이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반도가 어떻게 되면 전쟁터가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터가 돼요.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그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기게 되거든요.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조선반도 내에서 간접적인 지배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던 이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세력이 완전히 쑥 빠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의 점차적인 조선의 식민지화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 쪽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갑신정변이 실패했어요. 갑신정변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10년 후에 갑오개혁 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84년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94년도에 개혁이 나타나거든요. 갑오개혁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일본의 간섭에 의한 개혁이 94년도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10년 전에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10년이나 개혁이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꾸 개혁이 늦어지게 되면, 서양 세력이라든지 또는 주변 나라들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이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 이권들, 외국에 다 빼주고, 다 내주고,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에게 다 빼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1910년의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이 있어요. 갑신정변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었다라는 게 갑신정변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돼요. 그리고, 민중 중심의 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민중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였었냐면, 토지개혁이었거든요. 토지개혁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주법을 개혁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토지개혁적 성향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갑신정변의 그 주로 세력 자체가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상층부 이 지식인들이지 않습니까? 소수의 엘리트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의 어떤 개혁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갑신정변이 일본의 조선 침략의 하나의 어떤 다리를 놓아주는 어떤 단계적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였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진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선의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에서 청일본이 두 나라가 또는 한 나라가 파병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호 문서를 알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또 철병한다. 근데 철병하지 않고 둘이 싸웠죠. 그게 이제 바로 청일전쟁이 있었죠. 자, 밑에 의의와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최초의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운동이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계는 뭐냐면 외세 의존적이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개혁 수호를 했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본 강요에 의해서 한성 조약이 체결됐었죠. 85년도에 1월에 그 청일 양국 간의 일방적인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텐진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쟤네들끼리 체결되는 거예요. 동시철병하고 탄용신성 통과한다. 이런 내용 담겨있어요. 자, 이런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어떤 자주권, 우리의 어떤
독립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들도 추진하게 돼요. 외교 정책을. 자, 그래서 졸업 비밀 협약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청나라 일본 세력이 대립이 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나라의 방해로 인해서 이 졸업 비밀 협약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당시 실권자였었던 이 민씨 집단들, 민씨 척족들, 이 민씨 척족들은 그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고 어쨌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청나라의 방해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자주적인 모습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공사관 개설을 시도를 했었다. 주미대사관이라든지 주일대사관, 이거 어느 나라를 견제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청나라로부터 우리 끊기 위한 목적이 크죠. 청나라는 1894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하게 행사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나라 곳곳에서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방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우리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거문도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거문도 사건인데, 자, 이 거문도 사건이 무슨 내용이냐면,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1885년부터 1887까지 2년에 걸쳐서 무단으로 불법 점령한 사건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에요. 일단 거문도의 위치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여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여수, 그리고 이제 제주도지 않습니까? 여수와 제주도 사이의 중간에 조그마한 섬, 이 섬이 바로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거문도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1884년에 체결되는데, 체결될 때에 청나라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단독 수교를 했었거든요. 독자적으로 수교했었거든요. 독자적으로 수교하게 되면서 상경북도 지역에 있는 경흥이라는 지역을 러시아에게 이제 조찰하게 돼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남하 정책이지 않습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흥을 조차하게 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영국과 러시아는 대립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었어요. 힘이 없었던 우리 조선은 그대로 눈뜨고 이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양 우리 조선의 주변 국가들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우리 조선도 목소리를 내고 영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철병 요청을 하게 되면서 거문도 사건이 2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영국군이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7년 또 어쨌든 불법 점령한 사건. 자, 영국이,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렵에 또 우리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중립화론이 대두가 되었어요. 조선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 중립화론이 대두가 됐었는데, 자, 그러니까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이 부드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러라든지 또는 개화파, 그러니까 옹건개화파에 속해 있었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보빙사라도 갔다 오고 세계 일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유경문이라는 책도 썼고요. 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중립화론이라는, 자, 유길준인데 좀 끌었었네. 부들러와 이제 유길준이죠.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또 조선의 중립화론을 이야기했었어요. 중립화론이라는 논문을 써서 그걸 이제 반포를 했었거든요. 유길준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존하는 정력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없으니 중국의 청원을 처리할 것이다.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같은 아시아에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과 회합하고 우리나라를 참석시켜 중립조약을 체결토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하는 기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6.1준도 중립발언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수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장만으로 끝났었다. 제대로 이제 실현화되지 못했었다. 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884년도에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개혁을 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신분제도 타파하고 세금제도도 이제 개혁을 하고 왕권도 이제 약화시키면서 입헌군주제적인 어떤 국가체제로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 청나라 군대가 민비가 이제 청나라 군대 끌어들이게 되면서 3.1천하로 끝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개화파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약 한 10년 후에 그러니까 1894년이죠. 1894년도에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개혁이 이제 추진이 돼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걸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던 의도도 있었지만 외세,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이 된 어떤 타율적인 그런 어떤 개혁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는 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개혁이 바로 뭐냐면 많이 들어보신 자 갑오개혁이라는 거예요.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894년도에 7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타났었던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로 별도로 3차 개혁 같은 경우는 갑오 을미 개혁, 이 3차 개혁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뜨려서 을미 개혁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94년이죠. 이게 이제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에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때의 약 한 거의 한 2년 조금 안 되죠? 2년 조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났었던 개혁, 전체적인 개혁,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갑오개혁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자, 3차에 이르는, 3차는 또 특히 이제 을미 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을미는 일어났었던 개혁이다. 그래서 을미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이게 이제 1894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서는 뒷부분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 갑오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이 동학은 이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1860년에 최재우란 이 몰락 양반 출신이 창시했었던 종교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학 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도층들이 지배층이라고 하는 그 상층부가 농민들과 이제 규합을 해서 벌였던 자, 약 1년에 관해 걸쳐서 이제 일어났었던 자, 거대한 어떤 농민 반란이었었다, 농민 혁명이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발생했었어요. 그 지역에 이제 탐관오리가 있었거든요. 조병감이라고. 이 조병감이라는 탐관오리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나타났었던 농민 혁명인데, 전체적인 전개 과정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어쨌든 이 동학농민군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자, 전주성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전라도 일대를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게 되고, 전주성을 이제 점령을 했었어요. 94년 이제, 4월 27일 날,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고, 서울까지 이제 북상을 하려는 그런, 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정부에서는 이 농민 반란군을 이제 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군은 굉장히 취약하고 허약했어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당시 조정에서는 또 청나라 외세도 의존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모곤란이라든지 갑신정변이라든지 이때 전부 다 어땠습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갑오 개혁 때, 그러니까 이 1894년도에 이제 격동의 시기거든요.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이제 등장하는 1894년이에요. 자, 이 갑오년. 그래서 어쨌든 이 전주성 점령하고 나서 조정에서는 자, 정부군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외세를 끌어들이게 또 청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에게 SOS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조선으로 출병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이제 5월 5일 날인데, 아산만 일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아산만 일대로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군도 조선 반도에 출병을 해요. 인천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으로. 그 다음날 5월 6일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아산만 일대로 이제 청군이 들어왔었고, 5월 5일 그리고 이제 인천 요 일대로 이제 일본군이, 자, 이게 6일 이게 이제 5일 하루 차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조선반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군대를 파병할 시에는 서로 상대 국가에게 알리게 하는 조약이 바로 이제 텐진 조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체결된 이 침략적 그 조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조정에서는 굉장히 일이 점점 커지게 된 거잖아요. 아니, 이 동학농민군만 진압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만 들어오면 되는데 일본군까지 느닷없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가 커진 걸 부랴부랴 이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 동학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5월 8일 날.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었잖아요. 전주에서 농민군 대표들과 이제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해서, 자, 화해의 조약을 체결됩니다. 화해의 조약을 체결하고 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서 이제 패전계약안 12개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반포를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전주 화약이 체결되면서, 자, 이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라든지 일본군이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나지 않고 일본군이, 자, 동양 지역에,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서 조선 내부에서의 내정 개혁이 먼저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계속해서 조선에다가 이제 내정 개혁을 요구하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일본군의 요구사항을 이제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주화약 체결하고 나서 우리도 교정청이라는 이 개혁 기구를 2월 11일이거든요.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자, 근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라고 일본에게 이제 통보를 해요. 근데 일본이 이 교정청에 관련된 개혁을 이제 묵살을 하게 되고, 자, 당시 이제 조정에서는 명성하고 민비가 이제 민비의 색을 중심으로 한 민씨 일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명성하고 민비한 반대, 대척점이 있었던 인물이 흥선대원군이잖아요. 일본 군에서 자, 이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경복궁을 경복궁 쿠데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이라든지 당시 왕비였었던 민비를, 자, 감금 유폐항을 하더라고 했었죠. 경복궁 쿠데타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력 6월 21일의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일본군은 전쟁을 한반도 내에서 이제 도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청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선전포고 없이.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이 아산만에 있는 풍도 지역에 이제 정박해 있었던 청나라 선박을 이제 직접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6월 23일 날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군국 기무처를 군국 기무처라는 개혁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조선 반도에 대한 어떤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6월 24일인데 자,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자주적으로 우리 조선 정부에서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기구, 이 교정청이 없어지게 되고, 일본의 내정 간섭 기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군국 기무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조선이 이제 내정 개혁을 하게 되는, 단행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보개혁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전개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군국 기무처를 통해서 어떠한 개혁이 단행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군국 기무처를 통해서 이제 가보개혁이 전개가 되는데, 자, 김홍집 내각이 1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을 해요. 자,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할 때 누구를 이끌고 들어왔었죠? 흥선대원군을 이끌고 들어왔었죠? 김홍집 내각이나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약 한 3개월 동안 210여 개의 개혁 법안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1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7월부터 94년이요. 1894년 7월부터 그해 이제 12개월까지 전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시게 되면, 개국 기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선이 1392년에 개국되지 않았습니까? 1392년으로부터 504년 지났다. 그래서 개국기원 504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개국기원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부라는 부서를 신설을 해요. 국내부라든지 또는 의정부는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의정부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의정부로 집중시키고, 국내부라는 이 왕실 직속 기관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왕실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그래서 왕권을 이제 제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부와 의정부를 이제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내부에서 이제 그 왕실의 업무가 이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권력에 있어서 이제 제약을 받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의정부라는. 그리고 이제 기존의 2호의 병영공의 그 6조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 6조 체제가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무아문이니, 외무아문이니, 법무아문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들이 이제 편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제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무청이라는 이 경찰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보개혁의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내용 살펴봤었는데, 배경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요구하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조선은 내라는 동양평화에 위협이 되므로 설명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일본 군대 주둔의 명분 확보, 내정개혁과 청일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속내가 있었죠. 겉으로는 물론 동양평화를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조선반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정청을 설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정청이 묵살이 되고, 자,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군부 기무처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1차 김홍집 내각, 이 용건개혁파죠? 김홍집이 계속 등장해요, 나중에. 2차, 3차, 4차까지. 자, 김홍집 내각, 흥선대원군이 이제 참여를 한, 자, 1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청 폐지, 군국기무처 설치, 그리고 이제 중국연호 폐지하고, 그 왕실사무와 정부사무를 분리했었다. 그래서 국왕의 인사권이 제한이 되었고, 의정부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고, 육조를 판화문으로 개편되었고, 자, 과거제 폐지, 그리고 이제 경무청 설치,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이 있는데, 그 전개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치적인 개혁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정치적인 개혁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경제적인 개혁도, 추진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개혁. 자, 정치, 경제. 자, 그래서 이제 질정을 일원화해요. 탁지아문에서 탁지아문. 요 아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나라식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문. 탁지아문에서 모든 국가의 모든 세금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이제 개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은본위 화폐를 자, 실시를 하게 돼요. 채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이 그 조선 반도의 어떤 기본 축이 되는 그런 화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은본위 화폐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조세의 급납화. 그러니까 세금을 돈으로 내라는 얘기요. 화폐로 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세 급납화 현상이 되겠고, 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도량형을 일본식으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 개혁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사회적인 개혁이 되겠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철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역사상 최초죠. 물론 뭐 외세의 개입이 들어갔긴 했지만,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갑오개혁 때 신분제 철폐였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과부라든지, 또 이 조혼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일찍 결혼하는 풍습? 이런 게 이제 조혼도 이제 과부의 재가 다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혼녀들도. 자, 그리고 이제 조혼이라든지 조혼의 폐단이 자, 없어지게 되고, 고문이라든지 연좌제 이런 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적인 평등사회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게 이 갑오개혁에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12월경 돼서 이제 그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기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 전투라든지 또는 그 요동반도 일대에서 이제 자,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자, 청일 전쟁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2차 갑오개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2차 갑오개혁이 전개가 되는데, 이건 언제냐면 1894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1895년 7월까지 나타나는 이 개혁이 바로 2차 갑오개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일본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청일 전쟁 때는 청나라와 일본이 그 조선반도 내에서 이제 알력 관계였었잖아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일본이 이제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반도 내에 자, 일본과 청에서 일본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하게 되고 나서 일본과 청 사이에 조약이 하나 체결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모노 세키 조약이에요. 청나라 전권 대신이었었던 이홍장과 그리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이 일본의 히모노세키에서
자, 단판을 짓게 됩니다. 단판을 짓게 되면서 일본의 요구사항을 청나라가 내걸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요동이라든지 요동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 타이완이죠. 플러스 펑우섬이라고 있어요. 요 섬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토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요동반도와 그리고 이제 대만과 펑우섬 요 일대를 이제 일본이 영토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이제 간섭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딴지를 오고 나오게 되냐면 자, 러시아가 자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 간섭을 해서 러시아의 자, 친한 친구들, 친한 나라들 자, 프랑스와 러시아가 자,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자, 러프독이에요. 러프독 이 연합 국가들이 일본을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 먹었던 거 다시 뱉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되는. 자,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요게 이제 삼국 간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국 간섭. 자, 어쨌든 이건 뒷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어쨌든 갑오개혁이 청나라 군대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승기를 잡게 되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갑신정변 이후까지 계속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반도에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조선은 청의 석방국이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막 공경 대놓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청나라 세력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일본 주도의 자, 친일적인 이 2차 갑오개혁이 단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2차 갑오개혁 때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군국 기무처가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내각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냐면 또 마찬가지로 2차 김홍집 내각이 되겠습니다. 김홍집에다가 일본에서 갑신정변 때에 일본으로 망명을 했었던 박영효가 일본의 지원을 받고 호의를 받고 자, 유유히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효가 자, 2차 갑오개혁 때에 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영효 주도의 어떤 그 친일적인 어떤 극진적인 어떤 이런 개혁들이 2차 갑오개혁 때 단행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박영효에 의해서 박영효가 고종임금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자, 고종임금이 자, 이 종묘에 나아가서 반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그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홍범 14조를 반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독립서고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이 홍범 14조를 반포를 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홍범 14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참고 자료에 홍범 14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자주 사료를 등장하게 되는데 박영효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죠? 박영효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갑신정변의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갑신정변 때에 그때 내세웠던 개혁정강 14개조 그 우리 앞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혁정강 14개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개혁정강 14개조와 이 홍범 14조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지조법을 뭐 개혁한다든지 뭐 인민평등권을 뭐 내세운다든지 뭐 청나라의 어떤 자주권을 이제 내세운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박영효의 어떤 극진적인 개혁적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범 14조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2차 갑오개혁 때 어떤 개혁들이 이제 단행이 되었는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의정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이란 말은 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 총괄하는 기구를 이제 내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각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팔아문 있지 않습니까? 이 아문이라는 표현이 이제 중국식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팔아문이 7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도 우리나라 팔도광산이지 않습니까? 팔도광산에서 이제 그 23부 337군으로 이제 또다시 이제 편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사법권이 자,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소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 재판소 설치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냐면, 이 힘제로 억울한 범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힘제로 운영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제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방에는 지방 재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고등 재판소로 운영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희위대라는 부대와 이제 훈련대라는 부대가 창설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훈련대라는 부대가 이제 나중에 또 좀 이 을미사변이라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 훈련대 군인들에게 이제 시위가 되는데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을미사변 때 훈련대의 군인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이런 군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개혁은 좀 미흡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적으로 보게 되면, 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재. 교육입국조서가 이제 발표가 되죠? 교육입국조서가 발표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있어요. 1895년에. 그래서, 자, 이 교육입국조서에 의해서 한성사범학교 관제라든지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가 반포가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유학생도 파견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차 갑오개혁인데, 이 2차 갑오개혁이 중단이 돼요. 아까 설명해드린 뭐가 있었습니까?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섬이라든지 또는 대만이라든지 또는 요동반도를 이제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뱉었잖아요. 청나라에 다시 뱉었잖아요. 청나라에 다시 뱉고 우리 조선 조정에 자 2차 김홍진 내각 어땠습니까? 이거 2차 김홍진 내각 이거 친일내각이잖아요. 친일내각인데 이제 친러내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친일내각에서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 주도에 의한 삼국 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삼국 간섭으로 조선 반도 내에 자, 친러 내각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이제 과도기적으로 이제 박정양이라든지 또는 박영효 주도로 이 내각이 이제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2차 갑오개혁 중단되고, 그런데 이 박영효가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 의혹을 받고 이제 퇴출돼요. 네, 실각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3차 김홍진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러 내각이에요. 3차 김홍식 내각이 출범이 돼요. 이 김홍식 플러스 이때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박정영이라든지 또는 이범진이라든지 또는 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정동파라고 얘기해요. 정동파, 친미파 세력인 이 정동파가 되겠는데, 이 정동파 세력과 3차 김홍집 내각이 결성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친러 내각으로 이제 나타났었는데, 자, 지금 조선 반도 내에 어떻습니까?
일본이 처음에 청이 우에 있었잖아요. 이 청에서 저기 청일전쟁 이후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일본으로 넘어갔었죠? 친일 내각이 들어왔었죠. 2차 가보개혁 때 친일 내각이 들어왔었는데 이 친일 내각에서 삼국 간섭으로 조선에서 어떤 나라의 입김이 강해졌어요? 러시아 입김이 강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친러 내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이제 눈에 가시죠? 이 러시아 세력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명성황후 민비 있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민비가 청이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청이 떨어져 나가고 나서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을 간섭하게 되다 보니까 누구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냐면 러시아 공사 이제 베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러 수학 통상적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좀 들어온 사람인데 이 베베르와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게 돼요. 접촉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 일본 세력을 견제를 하고자 했었어요. 명성황후 민비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민비를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만이 자기들이 조선 반도 내에서의 어떤 그 권력, 주도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일으켰었던 그 국모 시해 사건, 이게 바로 뭡니까? 1895년 8월에 있었던, 음력 8월에 있었던 명성황후 민비 살해 사건,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되겠죠? 그 을미사변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이거 좀 덧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이 이제 종교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치욕이죠. 1895년 8월 20일 이 계획이었는데 작전명이 여우사냥이 있었어요. 일본 최고 수뇌부급이었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조선의 이제 주일 공사로 파견되었었던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깡패를 동원해서 훈련대라는 이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대 부대의 병력들과 함께 흥선대원군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합세를 하게 돼요. 사실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민비가 어떻습니까? 정적 관계잖아요.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앞장을 서서 이제 을미사변이 흥선대원군이 뭐 거기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분분한데 어쨌든 을미사변이 경복궁을 이 일본의 깡패들이 무단으로 이제 난입을 해서 국모를 시해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코루라는 곳에 명성황후 민비가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궁녀들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그런데 일본군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이제 눈치를 채고 궁녀복으로 이제 변복을 했었어요. 갈아입었어요, 궁녀복으로. 그런데 명성황후 민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본 깡패들이 이제 다 궁녀를 다 잡아 죽이고, 그때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명성황후 민비가 그렇게 해서 일본 그 깡패에게 칼 맞아서 이제 쓸쓸하게 안타깝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명성황후 민비의 시를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 태우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추측을 하는 건데, 화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 명성황후 민비가 성폭행을 당했을 거다라는 이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이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했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명성황후 민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다 보니까 조선에서의 주도권은 처음에 이제 청이었었잖아요. 청에서 일본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로 들어왔다가 삼국간섭으로 러시아로 들어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4차 김홍진 내각이 또 출범을 하게 되는 거야. 김홍진이 계속 나오죠. 4차. 요거 이제 친일 내각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유일준이라든지 뭐 어윤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4차 김홍진 내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엄청난 이 친일적인, 급진적인 어떤 개혁이 단행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1895년 8월달부터 있었던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3차 갑오개혁이죠. 그러니까 자, 을미개혁에 대해서 이제 단행이 되는데 3차 요거는 이제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냐면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이죠. 을미개혁의 내용이 자, 일단 연호를 제정을 하는데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는 개국이라는 연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양력을 세웠다. 태양력을 새로 반포하거든요. 태양력.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는 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양력을 세웠다라는 이 연호를 제정하기도 했었다. 연호와 관련돼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갑오개혁 때 개국연호가 있고 을미개혁 때 건양, 대한제국이 나중에 또 선포가 되거든요. 요건 이제 뒷부분에 배우실 텐데, 요때 이제 광무, 그리고 순종, 조선의 이제 마지막 임금이었었죠. 순종 때에는 융희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제도 이제 개편하게 되는데, 친위대라든지 또는 이 진위대를 설치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발령이라는 엄청난 개혁을 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단발령. 요거 때문에 을미년에 의경항쟁이 최초로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에. 단발령. 머리를 이제 단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흰채 발부는 수지부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자, 몸에 난 털을 함부로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발령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위승 출신들, 유정착사파들이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겠죠? 대표적인 유정착사, 이제, 명함 최익현, 이런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지부 복걸 상소라고 얘기해요. 도끼를 들고 딱 나타나더니, 자, 경복궁 앞에서, 자, 상소를 해요. 임금에게.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제 목을 치세요라고. 임금에게 협박 아닌 그런 어떤 협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단발령이 전격적으로, 단발령과 관련된 의병 내용은 뒷부분에서 또 설명해드리고, 어쨌든 단발령이 시행이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종두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소학교, 이런 게 이제 실시가 됩니다. 종두법은 그거죠. 우리나라의 천연두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서경이라는 사람이 이 천연두를 치료하는 그 치료법을 이제 서구 열강으로부터 이제 배워오게 되죠. 그래서 소의 고름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 종두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두법이 이제 실시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소학교도 설립이 되었었어요. 소학교. 자,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가 되는 거죠. 소학교는. 소학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우체사라는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또 설치가 돼요. 이 사실 이제 그 우정국이 1884년도에 12월에 이제 설치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신정변 실패하게 되면서 그 우정국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게 이제 11년 만에, 거의 한 12년 만이죠? 1896년이니까. 1895년이니까 11년 만이죠? 11년 만에 다시 우편 업무가, 근대적인 우편 업무가 시행이 되었었다. 그 이전에 이제 역참, 말 갈아타는 곳이 역참이죠? 역참을 통해서 이제 우편 업무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근대적인 우편 업무가 자, 이 을미개혁 때에 단행이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운동이 1896년 2월이죠. 2월에 고종임금이, 그러니까 명성황후 자기 마누라 했었던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시해를 당하고 나서 일본이 언제 자기를 또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정동파, 아까 얘기했었던,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었던 뭐 이완용이라든지 뭐 이범진이라든지 이런 정동파 이 신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관. 자, 이게 나중에는 이 아관파천으로, 아관파천 이후에 친일 내각이 다 붕괴가 돼요. 그 김홍집 내각이 4차 김홍집 내각이 붕괴가 된 거죠.
4차 김홍집 내각이. 김홍집이 나중에 성남 군중들에게 맞아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김홍집이 일본으로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당당하게 저기 백성들에게 맞아 죽겠다라고 해서 김홍집이 이제 맞아 죽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김홍집이 어쨌든 이 친일을 하긴 했는데 그 친일이라는 얘기는 나라를 팔아먹는 이 기회주의적 친일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조선의 조국 근대화를 위한 친일 있지 않습니까? 뭐 김옥균이 했었던 뭐 그런 친일, 그런 식의 어떤 친일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친일 자체를 일반 백성들이 아직 전근대적인 관념, 사고체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일반 그 민중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친일내각이 붕괴가 되고 고종이 아관파청을 했었다. 아관파청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아관이라고 하거든요. 아관으로 1년 동안, 거의 한 1년 동안, 자,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수치죠.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는 거.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설명해드렸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뭐가 나왔습니까? 가복을미 개혁에 대한 평가하고 나와있죠? 이 가복을미 개혁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막 좀 설명해드렸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죠?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상 조선의 개혁파 관료들이 주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었다. 뭐, 박영규라든지, 뭐, 김홍집이라든지, 사실 김홍집이 군국기무처를 주도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개혁을 대부분 이제 주도하면서 이끌거든요? 물론 일본의 입김이 약간 반영이 되긴 했었지만. 자, 그리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갑신정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게 뭐였었냐면, 일단 인민평등권, 그리고 왕실사무와 왕실사무와 정부사무를 분리한 왕권의 그 권한을 이제 좀 제약을 한 뭐 이런 모습들. 요게 이제 갑신정변과 그다음에 가보개혁의 어떤 공통된 사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재정의 일원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저희 갑신정변의 내용을 반영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봉건적 질서가 이제 타파되고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자,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개혁이 되었었고요. 그게 이제 조선 침략을 좀 더 용이하게 하게 하는 저희 발판이 되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이제 끊어놓은 거잖아요. 끊어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간섭을 하고 이제 군대도 이제 주둔을 시키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자, 군제 개혁을 이제 소홀히 했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개혁이라든지 상공업 진흥 등 자, 이러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 좀 부족했었다. 조세의 급납화라든지 은본위 화폐 제도라든지 이 도량형 통일 이런 경제 제도를 이 통일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가 조선 경제에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손쉽게 침투를 하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을미 개혁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친일적인 어떤 개혁이 이제 많이 단행이 되다 보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뭐 밑에 뭐 참고자료도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